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리적 집중 모형을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이 지문은 경제 지문이에요.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죠.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지문에 충실하게 읽으면서 그 개념을 같이 확인할까 합니다.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읽기 전에 이게 전체적으로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져 있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 네 번째 문단, 다섯 번째 문단. 근데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자, 5개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좀 길어 보여요. 표도 이렇게 나타나 있고. 자, 그렇기는 한데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리카르도의 비교 이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다. 리카르도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그 다음 비교 우위론이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세계 전체의 생산을 증가시킨대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두 재화 모두의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절대 우위가 나왔어요. 자, 비교의 절대 우위 이제 이런 개념이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그럼 두 개의 나라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나라를 A라고 놓고 다른 나라를 B라고 놓아 봅시다. 그리고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낮아 그랬어요. 재화가 나왔어요. 재화라는 거는 경제 용어로 본다면 사용, 소비 등을 통해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킬 수 있는 형태의 모든 것을 다 재화라고 한대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꾼다면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재화라고 놓으면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환산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재화라고 한다면 재화의 생산 비용이 모두 생산 비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 이 재화를 우리는 생산품, 물품이라고 봅시다. 그러니까 그 생산품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이 낮으면 유리한 거잖아요. 물건을 팔 때, 그죠? 그러니까 재료 값이나 이런 거 투입 비용이 낮으면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두 낮아서 두 재화 모두 절대 우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두 재화 생산의 기회 비용을 비교하면 기회 비용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하는 건 뭘 하지 않는 걸 대신에 뭔가 이렇게 포기하는 비용이에요. 포기하는 비용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상대적으로 기회 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니까 포기하는 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할 거란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나라가 생산해내는 비용이 낮은 것을 차지하는 게 우위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절대 우위를 갖는 나라가 있을 거란 얘기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기회 비용을 포기하는 비용을 비교한다면 분명히 기회 비용이 낮은 재화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나라는 교역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위도 국제무역에 대한 얘기이고 비교 우위도 국제무역을 할 때 얘기인데 절대 우위라고 하는 건 절대적으로 좋은 쪽에 있는 나라가 유리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비교 우위라고 하는 건 기회 비용, 포기하는 비용을 비교했을 때 유리한 게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국제교역을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그래요. 국가 A는 장미를 생산하는데 비교 우위가 있고 국가 B는 컴퓨터 생산에 비교 우위가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뭐뭐 해보자 그랬으니까 생각해보자 했으니까 예를 들어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줘서 예시예요. 그런데 분명히 비교 우위가 있다라는 말,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어서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회비용을 생각한다는 것까지 전제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다시 한번 그러니까 좀 더 보고 설명을 같이 할게요. 이때 국가 A가 국가 B의 시장에 공급할 장미를 생산하는 한편 그렇죠. A는 장미랑 컴퓨터 중에 장미만 생산한다는 얘기고 국가 B는 그럼 뭐만 생산하는 거예요? 컴퓨터만 생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서로 교역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양국의 생활 수준은 함께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국제무역은 각국이 비교 우위를 갖는 재화 생산을 전문화하고 그러니까 특화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로
돈 벌기 쉬운 것을 장려해서 그거를 특화시켜서 교역을 한다는 거죠. 그 재화를 서로 교환하게 함으로써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줬죠. 그래요. 첫 번째 문단의 그 내용은 비교 우위론을 이 사람이 중심적으로 얘기해요. 절대 우위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요. 비교 우위론을 얘기하잖아요. 비교 우위론의 주요 내용을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비교 우위론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제무역을 할 때 비교해서 생산하기가 좀 좋은 거 있죠. 생산하기 좋은 것을 생산해서 교역을 하면 결국 세계 생산이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여러분? 쉽게 표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리카도라는 사람이 비교 우위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럼 절대 우위를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스미스예요. 지금 절대 우위랑 비교 우위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이 대충 이해가 되기는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요.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 영국 사람이죠. 리카도라는 사람도 영국 사람이에요. 근데 아담 스미스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국부론을 쓴 사람이니까 이 아담 스미스는 절대 우위론을 주장해서 뭐라고 했냐면 국제무역은 절대 우위에서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예를 들었던 것이 와인이에요. 근데 와인은 어느 나라로 유명한가요? 어느 나라가 유명한가요?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이 아담 스미스가 뭐라고 했냐면 영국의 와인 생산비가 프랑스보다 낮다면 프랑스의 와인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적은 비용으로 어떤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 제품을 수출해야 돼 라는 얘기인 거예요. 물론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지만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선진국 후진국으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선진국은 후진국에 비해서 모든 상품에서 다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선진국만 수출을 하느냐? 그럴 수 있지만 아담 스미스의 이론에 의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이 서로 무역이 이루어진대요. 무역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후진국은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 우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역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담 스미스는 설명을 못해서 절대 우위론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절대 우위론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리카도라는 사람이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경제학자인데 혼자 원래 경제학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독학해서 경제 전문가가 됐대. 이 사람 기자라고 했거든요. 1772년 유대인 이민자인데 이 사람도 영국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혼자 독학을 해서 아담 스미스가 말했던 절대 우위론에 의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무역교역 발생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서 생겨난 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었던 거예요. 비교했을 때 우위에 있는 게 있다라는 얘기를 리카도라는 사람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절대 우위론에 대한 새로운 보완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들어낸 건데요. 그것을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장미와 컴퓨터를 비교를 했잖아요. A 국가, B 국가 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장미 생산이 있고 컴퓨터 생산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A 국가가 있고 B 국가가 있다고 했어요. 절대우위, 비교우위를 얘기를 해볼게요. 자, 생산 비용 가지고 절대우위를 얘기하잖아요. A 국가는 장미를 생산하는 비용이 5라고 해봅시다. A 국가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비용이 7이라고 해봐요. B 국가는 장미를 생산하는 비용이 9예요. 그리고 B 국가가 컴퓨터를 생산하는 비용이 8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지금 얘는 생산 비용이라고 했어요. 생산 비용. 얘도 생산 비용이에요. 그렇다면 절대 우위에 의하면 생산 비용이 낮은 게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했잖아요. 장미를 생산하는 비용이 낮은 게 A예요, B예요? A죠. 5잖아요. A가, 그죠? 컴퓨터를 생산하는 비용이 낮은 국가가 어디예요? A잖아요. 7이잖아요. 8보다 안 낮잖아요. 그러면 절대 우위를 갖는 건 어느 국가인가요? 그렇죠. A죠. A는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그죠? 그래서 A 국가는 장미든 컴퓨터든 수출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예요. 우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했죠. A랑 B가 서로 교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뭐를 비교하라고 했어요? 기회, 비용을 비교하라고 했잖아요. 기회, 비용을 비교했을 때 낮은 재화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A 국가가 장미만 생산하고 컴퓨터를 포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7분의 5 정도로 포기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게 얼마나 될까요? 한 0.7 정도? 0.7 얼마 정도 되겠죠. 그죠? 0.7. 그리고 컴퓨터를 생산하고 장미를 포기한다고 하면 5분의 7이죠. 그러면 얼마 정도 되나요? 1.4 정도. 그죠? 그 다음에 B 국가가 장미만 생산하고 컴퓨터를 포기한다고 쳐봐요. 그럼 8분의 9죠. 그러면 포기하는 비용이 8일은 8, 8일은 8, 1.1 정도네요. 1. 얼마 나갈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컴퓨터만 생산하고 장미는 포기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9분의 8이죠. 0.8이네. 0.8 얼마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요. 지금 A 국가가 장미만 생산하고 컴퓨터를 포기할 때 포기하는 비용이 즉 0.7. 그 다음에 컴퓨터를 생산하고 장미를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1.4. B 국가는 장미만 생산하고 컴퓨터 포기할 때 1.1. 컴퓨터만 생산하고 장미를 포기할 때 0.8. 그럼 얘는 기회비용이에요. 기회비용.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기회비용을 비교했을 때 낮은 기회비용의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재화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장미만을 놓고 봤을 때 A 국가랑 B 국가 중에 어떤 게 기회비용이 낮은가요? 0.7이 낮잖아요. 그죠? 컴퓨터는 어떤 게 더 낮은가요? 0.8이 더 낮잖아요. 그러니까 A는 기회비용이 낮은 장미를 생산하는 게 낫고 B 국가는 기회비용이 낮은 0.8인 컴퓨터를 생산하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과 지문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A 국가는 B에 비해서 장미를 생산하는 게 낫고 국가 B는 A에 비해서 컴퓨터를 생산하는 게 낫다. 그래서 생활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나라는 A지만, 그죠? 절대 우위를 갖고 있는 건 A지만 기회 비용을 비교했을 때 더 낮은 거에 속해 있는 건 A 국가는 장미를 생산하는 게 낫고 B 국가는 컴퓨터를 생산하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볼게요. A 국가, B 국가, 그 다음에 장미, 컴퓨터. 평소대로라면 A 국가는 생산 비용 5를 들여서 한 대 장미 하나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A 국가는 7이라는 생산 비용을 들어서 컴퓨터 한 대를 생산해요. B 국가는 9라는 비용을 통해서 하나, 그 다음에 8이라는 비용을 통해서 컴퓨터 하나, 이렇게 생산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특화했을 때, 특화한다는 얘기는 기회비용이 낮은 거를 비교해서 낮은 걸 물품을 생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A 국가는 뭐만 생산을 해야 돼요? 그렇죠? 장미만 생산하고 컴퓨터를 생산하지 않아요. 그죠? 컴퓨터 생산하지 않고 장미만 생산한다고 했을 때 장미를 몇 개를 생산할 수 있을까요? A 국가는 비용이 12잖아요. 장미랑 컴퓨터 합치면 12죠. 12의 비용을 들였을 때, 그러니까 원래로 따진다면 5의 비용을 들여서 장미 하나, 7의 비용을 들여서 컴퓨터 하나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포기했어요. 컴퓨터를 포기하고 장미만 한다면 지금 비용은 10이잖아요. 똑같이 12가 들잖아요. 12가 들어갔을 때 장미를 얼마나 생산을 할 수 있을까요? 5로 장미 하나 생산하잖아요. 그죠? 7로는 장미 하나 생산하고 2가 남잖아요. 그럼 일단 장미 하나 더 생산하니까 2개가 생산이 되고 2가 남으니까 한 2.4개? 2.4개를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컴퓨터 생산 안 하고. 그럼 B 국가는 뭐를 생산 안 해요? 장미를 생산 안 하죠. 컴퓨터만 생산하죠. 컴퓨터를 생산하는 거로 따진다면 지금 합치면
비용은 9랑 8이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17이죠. 17의 비용을 들여서 원래대로라면 장미 하나, 컴퓨터 하나였어요. 그죠? 장미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생산할 때는 얼마가 되느냐면 컴퓨터는 8에 하나 생산하잖아요. 근데 9가 있어요. 그럼 9로 하면 하나 더 생산하죠. 그럼 1이 남잖아요. 그러면 2대를 생산하고도 1이 남으면 한 2.1 정도? 2.1대를 생산하는 거죠. 그죠? 그냥 원래대로라면 장미 하나, 컴퓨터 하나, 그 다음에 B국가는 장미 하나, 컴퓨터 하나 마찬가지로. 근데 비용은 5, 7, 9, 8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A국가는 컴퓨터를 포기하고 장미만 한다면 5 더하기 12는 7은 10이잖아요. 그러니까 12에 장미를 2.4개 생산할 수 있고 B국가는 8 더하기 9잖아요. 그랬을 때 컴퓨터를 2.1대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 했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4개밖에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있을 때는. 그런데 컴퓨터를 포기하고 장미만 생산할 때랑 그 다음에 장미를 포기하고 컴퓨터를 생산하는 그 비국가 내용을 본다면 4.5 정도가 나오죠. 그럼 어떤 게 더 유리한 거야? 4.5가 더 유리하잖아요. 그죠? 실질적으로 4.5개 생산하는 게 전체적인 총량으로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4.5개 생산에 서로 교환하는 게 이득이다 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비교 우위론의 내용인 거야. 첫 번째 단락의 핵심 내용인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나요? 자,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봐볼게요. 두 번째 단락을 봤더니 이러한 비교 우위론이라고 하는 건 기회비용을 포기하고 전체적인 총량이 더 많은 것을 생산해서 서로 교환하면 이득이 되는 그런 이론이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 우위론은 근본적으로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는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수학 불변이라는 용어가 또 나왔어요. 수학 불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많은 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생산 규모가 커지면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지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 자, 수학 불변이 나왔고 수학 체증이 나왔어요. 수학 체증. 불변이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생산 요소의 투입 증가율과 산출량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어떤 재화는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단위이고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가 된다고 가정해보자. 또 예를 들어주네요.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고정 비용의 재화 1단위당 생산 비용을 더한 11단위가 된다. 그러나 2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총 12단위의 생산 비용이 들어가므로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6단위가 되고 3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3분의 13단위로 줄어들게 된다. 바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지금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줬는데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죠? 자, 그럼 다시 하나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비교 우위론은 근본적으로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대요.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는 비교 우위론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고요. 자, 불변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뭐의 차이가 없다고 했어요.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그러면 생산량과 생산 비용이 같아요. 불변해. 그죠? 불변하면 그러니까 생산량이나 생산 비용이 일체가 되면 수학 불변이고 수학 체증은 봐보세요.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진대요. 자, 그럼 생산량과 생산 비용이 있어요. 누가 더 크다는가요?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보다 커져. 생산량이 더 커. 그럼 체증이라는 거예요. 증이라는 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불변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용이나 양이나.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뭐가 증가해요? 수확이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생산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뭐 지금 경제 규모가 나오고 막 어려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해요. 우리 규모 경제가 나오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규모 경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 요소를 n배씩 투입하면 산출도 n배 이상 늘어난다라고 하는 게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규모 경제는 생산 요소를 투입하면 산출도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규모의 경제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여기서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학 체증이 나타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 하고 예를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데 고정 비용이 10이에요. 그래서 한 단위의 재화, 물품을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단위씩 추가가 돼요. 비용이 고정 비용은 10이지만 하나씩 생산할 때마다 1단위씩 추가가 된대요. 그럼 처음 1단위를 생산할 때에는 재화 1단위, 물품 하나를 생산할 때 평균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고정 비용이 아까 얼마였어요? 고정 비용은 10이었잖아요. 고정 비용 10에다가 한 단위 생산할 때마다 몇 단위씩 늘어난다고 해서 1이 늘어난다고 했잖아요. 10 더하기 1은 얼마예요? 11단위죠. 그러니까 물품 하나를 생산하면 11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2단위를 생산할 때 2단위라고 하는 건 2개를 생산한다는 거잖아요. 재화 2개를 생산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총 비용이 12단위가 들어가죠. 왜? 고정 비용 10에다가 아까 생산 하나 할 때마다 1단위라고 했잖아요. 2개 생산하니까 더하기 2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2단위가 들어가는 거죠. 12단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화 1단위를 생산하는 평균 비용은 6단위가 된다. 왜 그러죠? 하나를 생산할 때는 비용이 11단위예요. 그런데 2개를 생산했잖아요. 2개가 생산될 때는 12단위죠. 그죠? 12단위인데 이거를 하나 비용은 그러니까 하나를 만들 때는 얼마가 드느냐 했으니까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럼 2, 6, 12, 6단위가 되죠. 그죠? 하나를 만들 때는 11단위이지만 2개를 만들 때의 비용은 하나 만드는 비용은 6단위란 얘기죠. 다 이해가 됐죠? 3단위를 생산할 때 어떻게 되나요? 고정 비용 10에다가 3이잖아요. 그러니까 13이잖아요. 그죠? 그럼 13은 평균적으로 하나를 만들 때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점점. 바로 수학 체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량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생산 비용보다. 그러니까 생산 비용은 점점 줄어들잖아요. 그죠? 생산 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산출량은 점점 생산량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잡으면 그 얘기예요. 비교 우위론에서 전제가 되는 건 뭐예요? 수학 불변이라고요. 근데 수학 불변이 맞다고요? 안 맞다고요? 안 맞다고요. 이거 잘못된 거라고요. 어떤 게 나타난다고요?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고요. 수학 체증이 뭐예요? 수학 체증은 생산 비용이 투입될 때 생산량이 늘어나는데 생산 비용보다 더 늘어난다고요. 그죠? 수학 불변이 아니고 수학 체증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론이라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세 번째 단락으로 가볼까요? 자, 세 번째 단락은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단락까지는 경제학에서의 비교 우위론을 설명했고 그 수학 체증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비교 우위론을 얘기하면서 불변인 줄 알았더니 체증이더라라는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미국의 제조업 얘기가 나와요. 미국의 제조업 벨트는 어떤 무슨 지구라고 해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역, 무슨 지구,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 제조업 지구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폴 크루먼이라는 사람이래요. 이 폴 크루먼이라는 사람이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것으로 수학 체증을 설명을 했대요. 지금 우리는 이 지문의 제목이 뭐였어요? 지리적 집중 모형이었잖아요. 이 지리적 집중 모형으로 수학 체증을 설명한 사람이 폴 크루먼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의 수학 채증,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자, 기초가 되는 게 뭐예요? 공급에서의 수학 채증, 첫 번째.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두 번째. 세 번째 뭐예요? 수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동쪽과 서쪽이라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과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자, 뭐만 있어요? 농산물, 그 다음에 공산품 두 가지만 있다고 했을 때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만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보자. 또 예를 들어주네요. 예시. 자, 어려운가 봐요, 이 지문이. 그러니까 예를 많이 들어주는 거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하여 생산되기 때문에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는데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해서 총 노동량의 60%를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게 분포해 있다. 공산품은 동과 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 얘기예요. 어떤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으로 이렇게 동쪽과 서쪽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예요. 지금 이게. 그런데 토지에 동일하게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한대요. 그럼 60%가 농부로 차지하게 되면 농산물 생산하는 걸 차지하게 된다면 나머지 40%를 뭐로 하나요? 그렇죠. 나머지 40%는 공산품을 생산하는 거죠. 농부가 60%면 공산품을 제조하는 사람은 40%란 얘기예요. 노동자는. 그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60% 차지하는 농부가 양쪽에 균등하겠대요. 그러면 여기에 30%, 여기에 30%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농부가. 그죠? 근데 공산품은 동과 서 어느 한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동쪽에만 공산품 40일 수도 있고 서쪽에만 40일 수도 있고 또 양쪽에 20, 20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 입지에서만 생산이 된다면, 즉 동쪽에서만 하든 서쪽에서만 하든 생산이 된다면 다른 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하기에 뭐가 발생해요? 수송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수송비가 발생하고 수송비 양쪽 입지에서 모두 생산이 된다면 수송비는 들지 않을 거예요. 양쪽의 공장 성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은 2배가 들 거래요. 그런데 공산품 한 단위당 수송 비용은 1단위이고 한쪽의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은 4단위래요. 자, 그럼 고정 비용은 4단위, 공산품은 수송하는데 몇 단위? 1단위, 1단위랑 1단위. 그리고 해당 입지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를 10단위, 총 수요는 10단위예요. 그랬을 때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은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 있다. 좀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럼 요거를 한번 표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 표에 따르면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 기존의 제조업이에요.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이 표를 다음과 같이 표기한 거 그 다음 달라고 읽어보면 사실 이 표가 이해가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먼저 읽어볼까요? 아니면 그냥 봐볼까요?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제조업이 집중된 곳에서 수학 채증을 통한 비용이 감소되고 그다음에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수송비가 절감된다라고 하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려고 좀 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번째 단락의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동쪽과 서쪽에 농부가 각각 30, 30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공산품이 문제잖아요.
공산품이 여기에 40이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40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20, 20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에 의하면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고 양쪽에 같이 분포되어 있고 서쪽에만 분포되어 있을 때 기업이 동쪽에 있느냐 양쪽에 있느냐 서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비용이 얼마나 어떻게 드느냐라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세 개잖아요. 그럼 이제 이 표만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저 이렇게 반으로 쭉 나눌게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농부가 양쪽에 다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고 했죠. 자, 여기를 동쪽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 표가 동쪽, 서쪽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를 서쪽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일단 무조건 농부는 30, 30이에요. 그죠? 30, 30. 농부는 무조건 30, 30. 30, 30. 이렇게 있을 때 지금 기존의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럼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동쪽에 공산품을 제조하는 사람이 40이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서쪽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제조업. 이건 농부고 이건 제조업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럼 양쪽에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여기는 동쪽에만 있다고 그랬잖아요. 양쪽에 분포되어 있으면 여기 제조업이 20, 20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서쪽에만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 제조업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기에 40이 있고 여기는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그 얘기예요. 그랬을 때 자, 지금 내용을 한번 봐봐요. 동쪽에만 지금 집중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럼 동쪽에 농부가 30, 제조가 40이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기업이 생산 입지 비용. 자, 동쪽에만 만든다고 칩시다. 동쪽에 만들면 고정 비용 아까 몇 단위라고 그랬어요? 고정 비용은 4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4단위. 고정 비용은 동쪽에서 만들면 4단위가 생기고, 그죠? 그다음에 수송 비용은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4단위, 고정 비용은 4가 되는데 지금 서쪽으로 보내려면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서쪽으로 보내려면 지금 서쪽으로 보낼 때 한 단위당 수송 비용이 1단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30 있죠, 그죠? 그럼 이게 3단위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3단위. 그죠? 고정 비용은 여기 4단위가 있고 3단위가 수송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이쪽으로 이동할 때. 그럼 합치면 몇이에요? 7이죠. 그죠? 근데 이제 생산하는 것을 양쪽에 놓는다고 해요. 제조업자들은 다 동쪽에 있는데 양쪽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다고 쳐요. 그럼 고정 비용이 여기도 4가 들고 그죠? 여기도 4가 들 거 아니에요. 그럼 고정 비용이 8이죠. 그죠? 근데 수송비는 없겠죠. 수송비는 없어요. 그렇게 합치니까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럼 서쪽에 공장을 짓는다 합시다. 여기는 없어요. 동쪽엔 없고 여기만 짓는다고 쳐봐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공장을 여기다 짓고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몇이에요? 30, 40. 7이잖아요. 그러니까 7의 비용이 발생하죠. 수송비가. 그죠? 그 다음에 고정 비용 4가 들 것이고 합치니까 11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가 제일 적어요? 동쪽에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그죠? 그럼 자, 기존 제조업이 양쪽에 분포되어 있는 경우를 봐봐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고 칩시다. 20, 20인데 그랬을 때 동쪽에만 세운다고 쳐요. 여기만 세운다고 쳐요. 여기만 한다면 고정비용 4일 거 아니에요. 그죠? 고정비용 4에다가 수송비는 여기가 몇 개예요? 30, 20 합치니까 50이죠. 5개가 발생하네요. 그죠? 고정비용 4. 그죠? 4에 수송비 5. 그럼 9죠. 합치니까 9잖아요. 그죠? 9. 그럼 양쪽에다 만든다고 쳐봐요. 그럼 고정비용은 여기 4, 여기 4잖아요. 그럼 8이죠? 그 다음에 수송비는 안 들죠? 0이죠? 그럼 8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서쪽에 진다고 쳐봐요. 서쪽에 짓는다도 똑같죠. 동쪽이랑 똑같이. 여기서 공장을 지으면 이쪽으로 이동을 할 때 5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수송비용 5. 이쪽에서 진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또 5가 발생하는 것처럼 고정비용 4에 수송비 5. 그러니까 9죠. 그죠? 그러니 양쪽에 있을 때는 양쪽에다 짓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럼 서쪽에만 집중됐다고 쳐봅시다. 서쪽에 집중되어 있어요. 동쪽에는 없어요. 그런데 동쪽에다 짓는다고 쳐요. 여기다 동쪽에 쳐요. 동쪽에 이렇게 짓는다고 했을 때
그럼 이제 이쪽으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고정 비용 4가 들죠. 4. 그다음에 여기 70이잖아요. 7이 들잖아요. 수송비 7. 그러니까 11이죠? 그죠? 11. 그럼 양쪽에 다 짓는다고 쳐봐요. 그럼 고정 비용 여기도 짓고 여기도 짓니까 4, 4. 고정 비용 4, 4. 8이죠? 수송비 없죠? 8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서쪽에 짓는다고 칩시다. 서쪽. 여기다만 지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렇다면 수성비 이렇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3만 가면 되잖아요. 수성비 3, 30이니까. 그죠? 3, 그 다음에 고정비용 4, 그럼 7이죠. 그럼 서쪽에만 집중했을 때는 서쪽에 짓는 게 낫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폴 크루그먼이 말한 지리적 집중 모형으로 설명한 수학 채증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표 이전에 지금 어떤 사례를 들어줬잖아요. 사례를 들어줘서 어떤 사례를 들어줬냐면 폴 크루그먼의 지리적 집중 모형을 설명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설명했어요? 수학 채증을 설명했어요. 그죠? 요소는 뭐였어요? 그 요소는 수학 채증, 수성비, 수요였죠. 그래서 우리가 뭘 봤어요? 표를 봤어요. 표를 보니까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된 것이 동쪽, 양쪽, 서쪽에 있는 것 따라서 우리가 숫자로 써서 확인해 봤어요. 그것들이 어떤 게 유리하다?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동쪽에 있는 게 낫고 양쪽에 있을 때는 양쪽에 하는 게 낫고 양쪽에 있을 때는 양쪽에 하는 게 낫고 서쪽에 있을 때는 서쪽에 하는 게 낫다. 그 얘기를 봤죠. 그 다음 내용이 아마 지금 표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거예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이 날에서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되어 있다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인 3단위 그쵸? 동쪽에 집중되어 있을 때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단위 3단위와 그죠? 3단위와 농부의 수요단위 3단위와 제조업 수요 노동자 수요 4단위 그쵸? 요거 4, 7이잖아요.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합쳐서 7단위가 된다. 우리 지금 그거 봤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쪽에 있을 때는 3, 4 합쳐서 7이 된다. 그 총 비용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리고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서쪽도 봤잖아요. 그죠? 서쪽에 있을 때는 서쪽에 이쪽이 이제 여기가 서쪽이잖아요. 서쪽에 있을 때는 동쪽으로 3만 가는 거죠. 농부가 있는 3만. 그죠? 그래서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만 존재하기 때문에 3단위가 된다. 동쪽에서는 7단위가 수성비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의 수요만 30만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3단위만 해당이 된다. 그 얘기죠. 이때 한 기업이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에 그 단일 공장에서 동쪽, 서쪽 시장에 공산품을 공급한다면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비용 몇 단위? 4단위. 그 다음에 수송비 몇 단위? 3단위가 발생한다. 그렇죠. 동쪽에 공장을 세운 후에 동쪽과 서쪽 시장에 공급품을 제공한다면 동쪽에 공장이 있으니까 동쪽에는 수송비가 발생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서쪽으로 갈 때는 수송비가 발생해야 안 해요? 서쪽으로 갈 때는 발생하죠. 그죠? 3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고정비용 4랑 수송비 3이랑 합쳐서 이제 7단위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는 서쪽의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 11단위보다 유리한 것이다. 그렇죠? 서쪽 단일 공장에서 전국 시장에 공급할 때 발생하는 총 비용이 아까 얼마였어요? 11이었잖아요. 표에 따르면 그렇죠? 11단위보다 더 유리하다는 거죠. 양쪽에 공장을 세울 경우 수송비는 들지 않지만 고정 비용이 양쪽에 있어야 되니까 4 있어야 되잖아요. 8이 되잖아요. 8단위가 되기 때문이다. 그죠? 따라서
이제 결과. 따라서 앞에 있는 게 원인이고, 그죠? 모든 개체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기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은 동쪽에 공장을 세우는 것이다. 당연하죠.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동쪽에 세우는 게 유리하죠. 양쪽에 있을 때는 양쪽에, 서쪽에 있을 때는 서쪽에.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 당연하죠. 어느 쪽에 있느냐, 분포된 건 어느 것이냐, 그 아까 세 가지 기초 요소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표를 다 봐서 이제 이해가 쉽죠, 더.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 사례에서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의 차이가 뭐냐, 그 얘기인 거죠. 사례에서 보여준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의 차이예요. 동쪽이냐, 서쪽이냐, 양쪽이냐 달라진다, 그 얘기인 거죠.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폴 크루그먼이. 뭐로? 지리적 집중 모형으로. 네,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건국 초기 미국인들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였으며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시설의 미비로 수송비가 매우 비쌌다. 따라서 결과죠. 이 시기의 지리적 집중 현상은 나타날 수 없었다. 점차 농업에서 공업으로 산업이 이행하면서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행하면서 남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 제조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세기 후반에는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하였고, 자, 19세기 후반에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했고, 교통시설의 확충에 따라서 수송비가 낮아졌고, 비농업 거주지 인구가 증가하였대요. 그럼 이제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학, 체증이 발생했다는 얘기고, 수송비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고, 인구 비중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이제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 결과 미국의 북동부와 중서부 동쪽에 매우 좁은 지역에 강력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 벨트가 형성된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벨트가 형성됐대요. 제조업 벨트 형성, 이게 결과네요. 그 후 새로운 토지와 새로운 자원이 서쪽에 개발되고 남부에서는 노예제도가 종식되어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변화가 일어났네요. 그랬지만 오랫동안 확고히 자리 잡은 제조업 벨트 견인력이 너무 강해서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다. 조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발생했지만 결국 기존이 유지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죠? 어떤 지역이 발생을 한 그 지역이 제조업 벨트가 형성이 되는 요건을 갖추었는데 그 이후에 변화가 발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쪽에서 개발이 되고 남부에서 이제 노동력이 풍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지역의 제조업은 집중되었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의 내용은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결국 미국 제조업의 벨트가, 그 지역이 형성되었는데 그 다음에 형성되고 유지되어 온 과정을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거기서 뭐가 있었냐면 규모의 경제가 증가했고 또 교통시설이나 비농업 거주자 인구가 증가했고, 이제 규모의 경쟁이 일어났다는 건 이제 수학 채증이겠죠. 그 다음에 교통시설이 생겼다는 건 이제
수성비가 줄었다는 얘기일 거고, 이건 이제 수요가 늘어났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조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지가 되어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강의를 듣느라 애썼습니다. 감사합니다.